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총론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범위에서 무엇을 배웠었냐면, 첫 번째, 우리가 개요다라고 해서 시공하고 시공의 뜻, 그 다음에 공사 관리자,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살펴봤던 것들이 우리가 관리기법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조금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랬고, 저 부분에 대해서 제 설명을 듣고도 조금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일단은 패스를 하고 진도를 더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정리했던 게 공사 시공 방식, 그 계약 방식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사 금액으로 하는 방법하고 공사량으로 하는 방법으로 나눠서 내용들을 쭉 정리를 했을 겁니다. 자,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우리가 이제 입찰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들을 정리를 할 거고요. 자, 입찰은 이제 시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시공자를 선정을 하게 되면 이제 계약까지 가는 그와 같은 절차적인 의미를 우리가 보통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뭐냐면 시공 계획이다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이렇게. 이 시공 계획은 사실은 각 공정별로 모든 내용들을 다 알아야지만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공 계획이다라고 하는 파트를 가지고 뭐 이렇게 깊게 문제를 나거나 그러진 않는 그와 같은 파트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파트를 아마 내용들을 정리를 할 거고요. 보통 일반적인 총론은 대부분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총론 뒤에다가 공정관리하고 품질관리 이 두 가지 파트를 넣어놨죠. 그거는 우리 그 다음 시간에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입찰 및 계약, 그 다음에 시공계획에 관한 사항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입찰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입찰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시공자를 선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시공자를 선정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고른다는 뜻이죠. 누가? 건축주 혹은 발주자가 고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시공자를 선정을 할 때는 가장 적절해야 된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이 시공자가 복수라는 뜻도 마찬가지 내포를 하고 있다는 거고, 이 시공자를 선정을 했을 때 건축주가 A라고 하는 회사를 선정했다고 해서 선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A 회사도 마찬가지 같이 동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우리가 보통 입찰의 범주 안에 이렇게 집어넣는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자, 입찰이다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첫 번째 종류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 종류는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이 시공자의 수가 몇 개를 가지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자의 개수를 제가 나열을 해볼게요. 한 개. 한 개다라고 하는 것은 건축주가 한 개의 회사를 가지고 선택을 해서 이런 공사를 할 거냐 말 거냐를 타진하는 거죠. 그 다음 이 시공자의 수를 이렇게 모든 업체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여기 사실은 모든 업체다라고 하는 것도 정리를 해봤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건설에 관련된 회사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들거나 그 다음 뭐 식품을 만드는 회사를 가지고 내가 선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면 최소한의 자격을 가진 모든 업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최소한의 자격이다라고 하는 것은 건설업을 하는 그와 같은 최소한의 업체를 지칭하는 거고, 그 저는 여기다가 모든 업체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다음 3개 내지 한 7개 정도, 모든 업체도 아니고 한 개도 아니고 그 건축주가 봤을 때 적합하다라고 생각되는 3개 내지 7개 회사만을 선정을 해서 이와 같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을 저렇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공자의 수에 따라서 입찰의 종류가 결정이 되는데, 입찰의 이름들이 결정이 돼요. 이걸 우리는 특명입찰, 다른 말로 수의계약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1:1 계약이다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명명을 하고요. 한 개가 아니면 이제 2개 이상이 되는 거니까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 경쟁되는 입찰 중에서 모든 업체다라고 하는 것은 공개 경쟁,
다 오픈된 상태에서 저렇게 경쟁을 한다라는 뜻이고요. 3개 내지 7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명 경쟁이다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입찰의 종류다 라고 하는 것은 시공자를 몇 개를 놓고 내가 시공자를 선정할 거냐에 따라서 저렇게 나눠진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편하게 쉽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입찰의 종류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정리를 했는데, 이런 종류들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식의 입찰이냐라고 하는 정의를 묻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묻냐면 이 공개 경쟁과 지명 경쟁 입찰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앞에서 쭉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특징을 정리할 때는 상호 비교를 하라 그랬죠. 그래서 공개 경쟁과 지명 경쟁은 장단점이 서로 교차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는 모든 업체가 참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참가 기회가 훨씬 더 많고, 여기는 참가 기회가 적어요. 모든 업체가 참가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그렇죠. 여기는 절차가 간소하죠. 대신에 여기는 많은 업체들이 경쟁을 하니까 금액이 낮아질 확률이 있는데, 여기는 몇 개가 안 되니까 그 연락받은 업체들끼리 모여서 담합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고, 여기는 그 서류상으로 보통 그 입찰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업체도 공사를 낙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악하고 조악한 공사가 약이 될 수도 있고, 여기는 뭐예요? 이 부분은 이거에 비해서는 공사의 확실성이 보장이 된다 라고 하는 장단점들이 나올 거니까, 이와 같은 특징들은 암기를 하지 말고 교재에 써 있는 도표를 가지고 해서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저와 같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교재 도표에도 이제 특징들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입찰의 순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자, 입찰의 순서다라고 하는 것은 시공자가 선정을 할 때 공사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입찰 공고를 하는 거죠. 공고를 하게 되고, 여기는 그 다음 3개 내지 7개는 1개는 통지를 해요. 각 회사한테. 이런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언제 어떤 장소에서 모여달라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 연락을 받은 업체는 무엇을 해요? 참가 등록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밑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나는 이 공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비추는 거죠. 그러면 참가 등록을 하면 정해진 날짜에 모여요.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설계 도서다라고 하는 것을 나눠주죠. 여기서 설계 도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면하고 시방서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나눠줍니다. 이렇게 시방서하고 도면 두 가지를 저렇게 나눠주죠. 시방서는 공사하는 방법을 글로 써는 거고요. 설계 도면은 여러분 대부분 다 아실 거고요. 저렇게 나눠주고 나면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비용을 우리가 산출을 해요. 입찰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공자를 선정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총공사비예요. 이렇게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그 금액이 최저가인 업체를 선정을 하는 게 입찰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용을 산출함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목적물, 우리는 건물이라고 그러죠. 건물을 짓는 방법과 형태에 해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비용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무슨 뜻이냐? 지금 내가 건물을 짓고자 하는 대지에는 이미 기존에 예전에 사용했던 건물이 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을 해체하고 철거한 다음에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된다. 그 철거 비용도 같이 비용에 산입을 해라. 그래야 공사비에 따르는 것들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와 같이 현장 설명에 관한 것들을 쭉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무엇을 하냐면, 이제 질의하고 응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죠. 현장 설명할 때 모였던 모든 시공업체에 관계된 사람들이
내가 이런 설명을 듣거나 이 도면과 시방서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궁금한 점이 있다. 그럼 그런 걸 질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건물을 내가 해체하려고 하면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인접해 있는데 거기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럼 그 민원에 따르는 비용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시공자의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그 민원은 발주자한테 해결을 해준다든지 어떤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우리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설계 도서다라고 하는 것은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두 가지 도면만을 주지만 현장 설명서, 이것도 나중에 서류를 만든다는 거죠. 질의응답서, 이것도 서류를 만들어요. 그래서 보통 이 네 가지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우리가 설계 도서다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한 그와 같은 기본적인 자료들이 전부 다 서로 이제 주고받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돌아가서 무엇을 하냐면 우리가 비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산출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이제 시공책 제일 마지막 뒤에 적산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재료량을 산출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단가를 곱하고 또 들어가는 부가적인 비용들을 더해서 총 공사비를 산출하는 행위를 우리는 견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견적은 공사비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최소한의 견적을 뽑아야 되는 일수, 그 일수를 확보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 그거는 그냥 참고 정도로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시공자는 그런 비용을 다 뽑은 다음에 정해진 날짜에 다시 모여서 비용을 제출을 합니다. 비용을.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우리가 입찰이다. 이렇게. 다른 말로 이제 응찰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 이렇게 공사비 총액이다 그러면 그 시공자는 공사비 총액만을 저렇게 제출을 하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입찰을 하고 나면 건축주는 각 회사마다 든 것들을 다시 열어보죠. 그걸 우리는 개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개찰하고, 적합한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낙찰을 시키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이제 우리가 계약이다. 라고 하는 걸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적합한 업체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다시 뭐를 해요? 재입찰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똑같은 과정으로 또 가죠? 그런데도 우리가 적당한 회사가 없다라고 하면, 그때 여기에서 뭐가 가능하냐면, 우리가 수의계약, 특명입찰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혼동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공사, 즉, 민간이 하는 공사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고, 그냥 한 개 회사랑 그냥 다이렉트로 하면 돼요. 그런데 관에서 발주하는, 그렇죠. 우리가 공공건물이라고 하죠.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일정한 금액 이상은 반드시 이런 절차를 거치게끔 돼 있어요. 이런 절차를 거치게끔 돼 있다. 그래서 그 관에서 공사를 발주하는데 이렇게 특명 입찰을 할 수 있는 게 어떤 경우냐 이런 것들을 묻거든요.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소규모 이렇게. 그다음 뭐 화재가 났거나 재해 여러 가지 상황에서 긴급을 요하거나 특수한 공사라든지 이렇게 어려운 공사, 난공사라든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뭐 군사 기밀을 요한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비밀을 요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다가 이렇게 지금 두 번에 내가 입찰을 했죠. 그래서 두 번이 이렇게 유찰 되지 않았을 때 이럴 때는 공공공사일 경우도 이렇게 특명입찰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냥 나는 돈이 있어 민간이냐 그럼 이런 거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마음에 드는 한 개 회사를 불러서 가는 거고 지금 우리가 여기 수의 계약이 가능하고 여기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조건을 지금 정리한 것은 뭐냐면 공공공사에서만 저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입찰의 순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요. 요 뒤로 가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혹시 순서가 나올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눈에 익혀두시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와 같이 입찰을 할 때는 대부분 이제 한 장소에 모여서 해요. 현장에서 하는 경우가 있지만 요즘 들어서는 우리가 뭐라 해서요?
우편으로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우편 입찰, 또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전자 입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통 이제 입찰하는 시간을 조금 약간의 범위를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보통 이제 상시 입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요것보다는 이 두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단어만 들어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이거는 총 금액 혹은 서류를 어떤 방법으로 내가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입찰의 방법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순서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설계 도서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시방서가 있고, 이제 도면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 번째로 가서 우리 시방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죠. 자, 시방서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시공, 공사하는 방법이죠. 공사하는 방법을 글로써 써놓은 거를 우리 시방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면은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를 도면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도면에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글로 공사하는 방법을 써놓은 거를 우리가 시방서다 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이 시방서는 크게 나눠서 이제 작성자에 따라서 두 가지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작성자에 따라서 우리가 나라에서 작성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표준시방서, 여기 이제 표준시방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건축주가 작성하는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특기시방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뭐 시방서다라고 하는 말 대신에 뭐 건설 기준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요즘은 이제 저런 건설 기준을 한 사이트에다 전부 다 올려놔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기준도 있고, 그 다음 우리가 그 건축물을 짓는 시설물에 대한 그런 기준도 있으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나라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보통 이제 학회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이렇게 학회측에서 정리한 거고, 여기 특기시방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건축주에 해당하는 내용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방서가 있고 도면이 있어요. 그럼 이제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것은 시방서의 내용과 도면의 내용이 다를 경우, 그럴 경우죠. 그러면 항상 시방서가 이렇게 도면보다 우선을 해요. 왜냐하면 도면이 만들어진 다음에 도면을 보고 글로 써놓은 거기 때문에 얘를 우선으로 하고, 이 도면도 일반 도면보다는 상세 도면이 우선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끔 이런 것들을 저렇게 묻게 되고, 이와 같은 시방서에 해당하는 것보다 더 우선인 게 뭐냐면 감리자입니다. 감리. 그래서 저기 감리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도면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를 감리 감독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공사 관계자라고 하는 걸 살펴봤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것들의 우선순위를 가끔 묻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정리를 해 두시는 것이 좋고요. 여기 이제 종류에 따르는 것들이 있는데, 마찬가지 이제 내용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시방서에 작성되는 내용에 따르는 종류는 이제 교재를 보고 정리를 하고, 이 시방서에 들어가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끔 묻습니다. 그럼 이거는 자세히 적어야 돼요. 모든 내용이 자세히 하면서, 그렇죠? 명료하게 내용들 글로 쓰는 거니까 뭐 이렇게 뭐 구구절절히 쓰지 말라는 말이죠. 그래서 명료하면서도 간단하고, 이렇게 오기 오자가 없어야 돼요. 또 반복해서 쓰지 않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시방서 작성 시 우리가 주의사항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저런 내용들도 같이 이렇게 포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내용 작성 시 주의사항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이거는 이제 작성 시 주의사항, 이 시방서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공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다 집어넣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필기시험, 그렇죠? 1차 시험에 대비해서는 이 돈입니다. 이 돈의 흐름이
특정한 집단한테 가는 것들은 피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재료의 품질은 내가 규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석고보드다. 그럼 석고보드의 두께라든지 강도라든지 크기 이런 것들은 정할 수가 있는데 뭐 하나에 대해서 A 회사의 석고보드 이렇게는 정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렇게 돈의 흐름이 명확하게 어느 특정한 집단한테 이익이 가는 것들은 기재할 수 못한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아마 내용들을 따라서 어떤 내용으로 잘못된 것을 써라, 골라라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저렇게 풀어갈 수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거기 이제 내용에 따른 종류가 있어요. 기술시방서, 일반시방서, 공사시방서, 안내시방서, 재료시방서, 성능시방서, 교재에 있는 내용이죠. 밑에서부터 성능시방서는 성능에 관한 거, 재료에 관한 것은 재료시방서. 이건 제목으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시방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안내시방서다라고 하는 것을 가이드시방서라고 하는데, 시방서를 보기 위한 시방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그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걸 사면 매뉴얼이 나오죠. 그것처럼 시방서가 있으면 이 시방서를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거니까 요거는 조금 다를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이제 공사시방서는 진행에 관한 것들을 나타내는 거고 공법에 관한 것은 기술시방서다라고 하는 거고 공법이 아닌 것을 일반시방서다라고 합니다. 혼동될 수 있는 것은 기술하고 공사에 관한 것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내용에 따르는 종류를 정리를 하고자 할 때는 내가 공법에 관한 것들은 우리가 쭉 정리를 했다 그랬죠. 그래서 공법을 정리한 거다라고 하는 것들은 기술시방서 이렇게 이름을 공사를 진행하는 방법을 써놓은 것들은 전부 저렇게 우리가 기술시방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공사시방서는 공사 진행에 관한 것들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요렇게 연결시켜 놓으면 맞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속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공법은 기술이고 공사는 진행에 관한 거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일반시방서는 일반시방서고 그 다음에 안내시방서는 우리 가이드시방서, 시방서를 보기 위한 시방서다라고 하면 시방서의 종류에 따르는 것들도 우리가 쭉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여기 뭐 도면은 따로 정리할 게 없는 것 같고요. 자, 시방서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현장 설명이죠. 현장 설명에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서 우리 교재에 지금 10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거 정리할 필요 없습니다. 아까 제가 이 현장 설명서는 어디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도면과 시방서에서 내가 비용이나 공사 기간을 산출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설명해 주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다음 중 현장 설명에 필요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하고 물으면 보기는 분명히 이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굳이 그거를 암기하지 않아도 되고 아까 그 건적기간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교재에 표시가 돼 있죠. 공사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5일에서부터 20일 정도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로 가서 우리가 낙찰자 선정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이 낙찰자 선정 방법이라고 지금 교재에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은 이거는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비용으로만. 아까 앞 서두에서 우리가 입찰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공사비의 총액을 적어내는 거고 그 다음 그거의 최저가를 가지고 선정을 하는 거다라고 제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재를 보니까 낙찰자 선정 방법이 4가지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첫 번째 부찰제, 제한적 평균가 낙찰제. 이 제목을 가지고는 모르겠죠. 잘 모르겠다. 최저가 낙찰제,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내는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무조건 낮은 게 아니라 얼마 금액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저가를 써내는 업체를 선정한다라고 하는 거고, 저가 심의제. 낮은 금액을 써낸 업체를 다시 한번 심사를 해서 건축주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그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저가 심의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부찰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뭐 기사든 산업기사든 여러분들이 실기 때 가서 막 쓸 것까지 대비해서 지금 암기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필기 때는 그냥 개념만 잡고 가시면 돼요. 개념만. 그러면 부찰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는 무엇을 정리하고 있는 거냐면 비용에 따라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반드시 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평균 금액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비용에 따르는 것들 중에서 최저가, 저가심사제, 제한적 최저가 세 가지를 빼면 나머지 하나가 부찰제라고 하는 건데 평균 금액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입찰이다라고 하는 과정에 가장 기본적인 전체를 보면 건축주가 생각하고 있는 예상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지금 이제 막대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정 가격이라고 그래요. 예정 가격. 그리고 얘를 줄여서 우리는 예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정 가격이죠. 이 예정 가격에 상관없이 무조건 낮은 거. 그러면 우리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최저가 낙찰제. 그런데 여기 금액 이하로는 안 된다. 그럼 제한적 최저가. 금액 아래로 내려간 업체는 저가 심의제. 얼마 금액 이하로 내려가면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저가 심의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부찰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어느 하나의 제한선을 둡니다. 예정 가격에 예를 들어서 90%를 내가 제한을 했다라고 하면 예정 가격과 90%이 사이에 써낸 업체들의 금액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금액보다 낮거나 이 예가보다 높은 것들은 다 버리고 요 사이에 들어오는 금액에 무엇을 결정해요? 평균 금액을 결정을 합니다. 그 평균 금액을 내서 평균 금액보다 낮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위에 있는 즉 상해 업체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제한적 최저가 예를 들어 90%다. 89.999%의 금액을 써는 업체는 안 돼요. 93%가 거기에 가깝다. 그러면 93%를 주는 겁니다. 제한된 금액에 바로 직상의 업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입찰에서는 저렇게 선정하는 방법이니까 그 부찰제에 관한 것들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비용에 따르는 그 낙찰자 선정 방법은 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계약에 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쭉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낙찰자가 선정이 되면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고, 뭐 계약 서류는 뭐 도면, 시방서, 질의응답서, 그렇죠. 그 현장 설명서,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공정표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건설 보증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건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보증은 무언가를 대신해서 다른 물건이나 다른 행위들을 내가 반드시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품질 보증 보통 이렇게 하죠. 이제 건물을 지을 때는 보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입찰할 때도 입찰 보증금이라고 하는 거를 내요. 각 회사들이 나왔다가 그냥 다 가버릴까봐 어느 정도 보증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보통 이제 입찰 보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약 보증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자 보증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자 보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증제도다라고 하는 것은 시공자와 그다음 발주자, 쌍방을 위한 거지 어느 한쪽을 위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하자 보증 그러면 우리가 건축주를 위한 거고 지불 보증 그러면 시공자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쌍방을 위한 거고 네 번째 문항에 있는 걸 보세요. 거기는 회사의 능력에 따라서 차등 대우한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자 보증 같은 경우도 그렇죠?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업체는 요율이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돈을 많이 내게 되는 거고 그게 없는 업체들은 하자의 수수료가 낮게 되겠죠. 그러니까 차등 대우한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클레임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낙찰자가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을 하다가 어떤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서로 해결하지 못할 때를 우리는 보통 클레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와 같이 이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해결 단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가장 좋은 것은 협상입니다. 당사자들끼리 협상을 하는 겁니다. 충돌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협상하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조정은 법원에서 하는 거죠. 우리가 보니까 이래 하니까 당신은 이만큼에 대한 책임을 져라 라고 하는 거고 중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조정은 판결을 내리는 거고 중재는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
그 법원에서 만들어요. 중재위원회가 만들어서 상호 협의를 하는데 거기 우리가 어떤 협상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 삼자가 끼어서 그 내용들을 조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협상이고 한 번 결정되면 반복이 불가능한 거라고 물으면 중재입니다. 조정이라고 선택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헌법소원 이런 단계를 가면서 다시 내가 어떤 거에 판결에 대한 것들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잖아요. 중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중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중재가 결정되면 더 이상 번복을 불가능해요. 그런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뭐 위험도라고 하는 거니까 그냥 한 번 정도 받으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부터 우리 교재에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6번 입찰의 합리화 방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번호는 그냥 제가 판서를 해가면서 쓰는 방법으로 쭉 이어서 내용들을 정리를 할게요. 자, 입찰의 합리화 방안이다. 자, 입찰은 시공자를 선정을 하는 건데 여기 합리화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여기 합리화다라고 하는 말은 그럼 무엇을 내가 내포하고 있는 거냐? 일단은 이렇게 총액으로 내다 보니까 너무 낮은 업체가 공사를 내가 어떻게 수주를 받을 수가 있어서 부실시공이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실시공이라고 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고 그 다음 또 뭐냐? 부조리죠. 부조리. 이렇게 부조리. 예를 들어서 제한적 최저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예정 가격이 90%에 가까운 사람이 이 공사를 따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정 가격만 알려주면 이거는 그냥 공사를 따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럼 그냥 알려주진 않죠. 그렇죠. 뭐 사과 박스를 꼭 실어주는 그런 단계를 가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부조리는 우리는 그냥 크게 중요하지 않고 요거를 목적으로 했다라고 우리는 기억을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것은 총액, 공사비에 해당하는 것만 가지고 저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우리가 여기 보니까 아까 입찰에 해당하는 것을 1개 혹은 모든 업체 혹은 3개 내지 7개 이렇게만 지정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범위를 확장을 시켜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제한 경쟁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제한 경쟁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지명 경쟁과 공개 경쟁의 사이쯤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 제한을 뭘로 하느냐? 우리는 보통 건설회사를 도급 순위로 나눕니다. 도급이라고 하는 것은 삼자에게 1인 받은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회사마다 건설에 따르는 매출액을 순위로 이렇게 매겨놔요. 그걸 우리는 도급 순위. 그러니까 도급 순위를 따라서 우리가 1군, 2군 그 금액을 가지고 이제 끊습니다. 그래서 뭐 2군 이상의 업체 뭐 이렇게 결정된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공개 경쟁보다는 조금 적지만 지명 경쟁보다는 조금 많은 업체 수를 가지고 저렇게 제한을 하는 거죠. 또 때에 따라서는 지역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역 제한, 예를 들어서 뭐 충청도 관내에 있는 업체 이렇게 지역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 제한 경쟁 입찰이다 라고 하는 걸로 내용들이 정리가 되고요. 그럼 뒤에 가서 나올 말이지만 똑같은 입찰을 했는데 PQ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회사에 따르는 것들을 점수로 매겨놓은 거예요. 이건 잠시 뒤에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점수를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한 경쟁 입찰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려운 것은 없죠. 어려운 것은 없으니까 요거는 뭐 어쨌든 간에 그 회사의 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한을 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걸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가서 우리 교재에 나오는 것은 이제 성능 발주 방식이다. 지금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게 전체 공사비의 총액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여긴 성능에 따르는 거죠. 자, 건축주가 이렇게 어떤 건물의 성능을 제시를 하는 거죠. 성능을 제시를 하면 이 시공자는 저와 같은 성능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나는 어떤 재료를 쓸 거고 어떤 공법을 쓸 거며 어떤 관리를 하겠다 뭐 등등의 방법들을 쭉 제시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 건축주는
여러 시공자가 제시한 요 방법들을 가지고 선정을 하는 거죠. 비용을 선정한 것이 아니죠. 그냥 이 성능을 만족시켜 주기 위한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실 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좀 더 강화한 그와 같은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가니까 이제 대안 입찰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건축주가 제시한 건축주가 제시한 안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도면하고 시방서를 나눠줬다 그랬죠. 그게 이제 우리가 건축주가 제시한 원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원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시공자는 이 원안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하고 이렇게 시간도 제출을 하지만 때에 따라서 이 원안보다 다른 안을 하나 더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대안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출하십니다. 이 대안 입찰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설명을 할 때, 자, 이번 입찰은 대안 입찰이 가능합니다라고 하면 이렇게 안을 두 가지를 다시 그 건축주한테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대안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원안보다 무조건 시간도 짧아야 되고 비용도 낮은 거, 이렇게 효율적 이렇게 돼 있지만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시간도 낮고 비용도 낮은 거, 뭐보다 원안보다, 그거를 우리가 대안이라고 합니다. 그럼 건축주 입장에서는 봐서 이 원안에 따르는 것들을 이 회사가 신빙성 있게 제출했어요. 그러면 이 대안을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목적물 자체가 바뀌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대안 입찰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네 번째로 가서 우리가 이제 부대 입찰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부대 입찰이다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교재에 지금 다섯 번째로 갔으니까 요 순서를 맞춰볼게요. 여기 내역 입찰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내역 입찰은 자, 건축주가 무엇을 주냐면 이렇게 재료량을 주는 거예요. 이 건물에 들어가는 각각의 재료량들을, 그럼 시공자는 좀 편하죠. 그러면 시공자는 이 건축주가 제시된 이와 같은 재료량에다가 뭐를 대입을 해요? 이렇게 단가를 대입을 하는 겁니다. 단가를 대입하면 금액이 나오죠. 물론 이제 그거 외에 이제 뭐 관리비라든지 더 부과되는 금액들이 있을 겁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 금액이 가장 크니까, 그래서 시공자가 이 재료를 뭐 이렇게 낭비를 하거나 혹은 시공자가 재료 산출을 잘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위들을 좀 우리가 방지하고자 이렇게 저런 것들을 우리가 내역 입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즘은 이거를 한 단계 더 나가서 이렇게 순수 내역 입찰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건축주가 도면하고 시방서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공자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시공자가 자, 단가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뭐를 해요? 재료도 같이 산출을 해서 무엇 하는 거예요? 총액이죠. 총액이 나오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보통 내역 입찰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 가서 아까 설명드리고자 하는 이제 부대 입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대 입찰이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 시행하지 않습니다. 이건 벌써 없어진 지가 한 10년 정도 됩니다. 이거 안 해요. 근데도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역사처럼 이런 우리가 입찰의 합리화 방안이 있다라고 하는 걸로 나오는 겁니다. 이 부대 입찰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게 하도급자예요. 우리가 하도급자는 뭔지 알죠? 원도급한테 다시 공사를 1인 받은 사람을 하도급이라고 합니다. 하도급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거고, 이 하도급자의 권익을 보호하다 보면 뭐가 되냐면 건물에 투입되는 실제 비용이 증가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 건축주 자체는 내가 100이라고 하는 금액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 건축주로부로 1인 받은 사람을 우리는 원도급자라고 하죠. 이 원도급자는 건물에 90이 들어가고 내가 10 정도는 내가 이윤이다라고 해서 이 사람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건축주는 90 정도는 건물에 들어갈 거라고 알겠죠. 원도급자가 다시 얘를 다시 나눠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토공하는 업체한테 30을 줄 거고
우리가 구조체를 만드는 회사한테 50을 줄 거고 마감하는 업체한테 내가 10을 주겠다. 이렇게 우리는 건축자 보고를 했는데 이 30이라고 하는 범위를 가지고 다시 입찰을 붙여요. 그러면 우리 하도급자는 저 30억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25에 공사를 원도급자랑 계약하게 되면 원도급자는 10이 아니라 15억의 이익이 생기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여기서 10, 여기서 뭐 2 해가지고 우리가 12를 이렇게 빼버리면 한 27억, 27%를 원도급자가 이익으로 가져가요. 그럼 건물에 투입되는 비용이 계속적으로 낮아진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도급자한테 제시할 때 이렇게 하도급자에 따르는 계약서를 같이 첨부하는 겁니다. 계약서를. 그래서 이거를 나는 토공사는 이렇게 30억 해서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가게 되면 건물에 따르는 실제 비용이 그만큼 들어가는 그와 같은 입찰을 우리가 부대 입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시험에는 뭐 간단하게 나오지만 여기서부터는 좀 자주 등장을 하는 편이죠. 아까 여기 이제 PQ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한글로 그대로 정리를 하면 사전 자격 심사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자격을 심사하는데 어떤 자격을 심사하느냐? 회사에 따르는 자격을 심사를 하는 겁니다. 사전 자격인데 회사에 따르는 자격이에요. 이 회사가 기술은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그래서 기술자도 얼마나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느냐? 그 공사에 따르는 경험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고. 그 다음 이 회사의 경영 상태, 부도가 나거나 망하지는 않느냐? 이런 거고. 그 다음 상을 받았냐 벌을 받았냐? 이 네 가지 항목을 가지고 채점을 해서 무엇을 매겨요? 점수를 매겨요. 이 점수를 매기고 점수를 가지고 순위를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순위를 제한을 해요. 몇 위까지만 참석을 해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한 경쟁 입찰에 PQ라고 하는 것도 같이 제한 경쟁 입찰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이 PQ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쪽으로 갔죠. 왜냐하면 부실시공이 발생될 확률이 그만큼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예를 들어서 1위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100위까지 업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요. 근데 항상 이렇게 20위까지만 내가 참가를 시킨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여기 있는 업체는 공사에 참여가 불가능하죠. 그러면 경험도 없어지고 경영 상태도 안 좋을 거고 그럼 점수가 더 낮아지는 형태예요. 여기는 점수가 계속 높아지죠.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PQ에 관한 것들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항상 답이 뭐였냐면 소규모 회사도 참가가 가능하다. 신흥업체, 그래서 신규업체도 참여가 가능하다. 유리하다. 이건 아니죠. 그게 항상 답으로 나와요. 하지만 어쨌든 PQ라고 하는 개념 정도는 저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럼 저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방지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이렇게 봉투 두 가지의 시스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한글로 먼저 정리를 하면 선기술, 후가격 이렇게 분리제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6번의 PQ와 7번의 테스를 우리가 비교를 하면 뭐가 다르냐면 여기 회사의 전체를 평가를 하는데 여기는 뭐만 평가를 해요? 기술 하나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규업체나 중소업체는 이거를 가지고 내가 1등을 가려면 뭐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기술 보상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기술 보상제도다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을 하는 거죠. 나라에다가 내가 이런 기술이 있다라고 우리가 신고를 하면 나라에서 이거 신기술이다 인정하면 그 회사가 점수가 가장 높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요? 가격을 하는 겁니다. 이 가격은 이 보상제도, 이 기술에 따르는 점수를 매겨가지고 이 점수로 순위를 결정을 해서 이 순위에 따라서 협상을 하거나 이렇게 1위부터 아니면 마찬가지 같은 방법으로 몇 위까지 이렇게 끊어서 경쟁을 하거나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기술 후가격 협상제도,
선기술 후가격 경쟁제도 이렇게 두 가지로 명명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PQ와 테스가 여기서 나타나는 PQ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좀 더 우리가 막고자 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저렇게 이제 테스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 기술 제한 입찰 제도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기술 제한 입찰 제도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요거 아까 성능 발주랑은 달라요. 건축주가 성능을 제시를 했지만 이거는 그 성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건축주는 뭐를 제시해요? 도면. 우리가 실시 설계다라고 하는 거죠. 실시 설계를 이렇게 제출하면 시공자는 무엇을 제출하냐면 여기에 내가 기술 제안서 이렇게 기술 제안서를 우리 건축주한테 제출하는 겁니다. 이 기술 제안서가 뭐냐면 나는 어떻게 하면 공사비를 절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내가 공기를 내가 줄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제안을 쭉 하는 겁니다. 저것만 하는 것도 아니죠. 공사 관리에 따르는 것들도 다 같이 제출을 해서 이걸 가지고 파악하는 방법이 우리가 기술 제한 입찰 제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거 저렇게 성능 발주보다 더 큰 의미에 해당하는 걸 가지고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홉 번째 해당하는 거죠. 적격 낙찰 제도. 자, 시공사를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적격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뭘 보냐면 비용 위에 이렇게 뭐가 적격이냐. 비용 이외에 여러 가지 상태를 전부 다 판단하는 겁니다. 기술 능력, 뭐 공법, 뭐 등등등등등. 이거는 현장 설명에서 건축주는 무엇을 판단해서 가장 적합하다고 하는 업체를 선정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저거를 우리는 적격 낙찰 제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 최고 가치 낙찰 제도. 자, 이제 여기까지 가면 우리가 관리기법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이 최고 가치다라고 하는 것은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의 개념입니다. 그렇죠? 이 개념을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의 개념으로 해서 비용을 우리가 입찰이라든지 기술 능력을 이렇게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안했을 때 이걸 가지고 선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최고 가치 낙찰 제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문제가 나오면 최고 가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크게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겁니다. 11번. 나중에 실기 때 가면 저걸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것까지 감안해서 요령을 하지 마세요. 진도가 못 나가니까. 자, 우리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종합심사 낙찰제도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걸 보니까 뭐 가격,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기술, 뭐 이런 것들이죠. 뭐 공법, 뭐 관리, 뭐 최고 가치, 뭐 등등등, 뭐 이런 걸 다 보는 거에다가 여기에 하나가 더 더해집니다. 뭐가 되냐면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해져요. 사회적 책임. 보통 이런 것들은 점수가 이렇게 매겨지는데 점수에다가 이 사회적 책임은 가점이 있는 겁니다. 저걸 다 하면. 그렇죠? 뭐 1점을 더 준다거나 2점을 더 준다거나. 이 사회적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고용을 얼만큼 많이 했느냐. 이런 거고 그 고용된 사람들한테 복지를 얼마만큼 잘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 그와 같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당하는 방법들 중에서 필기에서는 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이 입찰에서도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필기 때 이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알아둬야 실기 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쉽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총론에서 제가
설명드린 네 번째 입찰 및 계약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